200 goes to our position and they coming and coming. 그냥 가만히 있는 것만 보면 웃겨. 와. 아, 너무 안타깝다, 진짜. 이제 북한군 병사들의 부모들이 대부분 사망했거나 혹은 노동자 농민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좀 힘없고 백없는 그런 병사들. 한 병사가 어딘가에 불을 붙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신의 얼굴에 불을 붙이면서 시신의 얼굴을 이제 소각하는 장면입니다. 불을 붙이는 쪽은 러시아 군사이고 불이 붙은 시신은 북한군, 사망한 북한군 그런데. 병사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가고 있어. 오, 이건 뭐 은폐나 언폐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형도 그렇고 이게 보면 그냥 안 돼.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냥 다 죽는 거구나, 저거.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게. 이 은폐, 언폐가 안 되는 지금 완전히 지금 이제 근처에 가서 거기 기폭하는 겁니다. 근처 가면. 어떡해. Going like zombie, they go to the target. I think nearly 200 goes to our position and they coming and coming. 그냥 가만히 있는 것만 보면 웃겨. 와. 아, 너무 안타깝다, 진짜. 들어 계속 나라 계속 늑대 했다 늑대 치트리 땅땅땅땅땅땅땅 땅땅땅땅 해가지고 뚜리 녹대 날아온대. 북한군 추정되는 남성입니다. 시신이에요? 어우, 어떡해. 어머, 웬일이야. На Курщині є вже більше 3000 поранених та вбитих північно-корейських солдатів. 김진 기자님, 예.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지금 공개되고 있는 영상 속에 나오는 우리말을 쓰는 이 군사들은 대개 다 북한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정보기관에서도 이 북한군 다수가 사망하거나 부상하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다 확인이 됐고요. 속수무책으로 드론에 당하는 모습들이 다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북한군의 참혹한 현실이 맞고요. 네. 특히 이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3일 경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의 접경지에서만 3천 명이 넘는 북한 군인들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했다라고 발표했거든요. 네. 근데 우리 정보기관도 적게 잡아서 1,100여 명이 넘는다라고 발표했고요. 이미 뭐 그 이전에 미국에서는 뭐 한 주에 1,000명 넘는 북한군 사상자가 나오고 있다라고 발표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총알바지라는 표현을 썼고 미국에서는 백악관에서 바디백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표현 썼어요. 정확하게 그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거죠. 아니 이 드론이 북한군을 추격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살하는 이 과정들이 적나라하게 보인 거잖아요. 너무 충격적인데 우리 이만갑 식구들은 좀 보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초창기 때 우크라이나에서 드론 가지고 많이 이제 러시아를 그럼요.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근데 그 초창기 교육을 받을 때 드론에 대해서 교육을 안 했나 하는 생각을 들었어요. 드론을 보면서 뭔지 모르고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드론이 오는데 어떻게 대처할 방법을 모르고 왔다 갔다 뛰어다니는 군인들 보면서 아 진짜 저 김정은이가 죽으라고 보냈나? 그러게요. 죽이려고 하는 뭐 어떤 그런 생각이 친구는 저게 우리 쪽 건지 저쪽인지도 모르는 거 네. 같아요. 완전 생초보들처럼 노는 거예요. 아,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최근 그 뉴욕 타임스가 북한군 파병은 김정은이 먼저 제안한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알고 있기에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병력 수급난을 겪고 있는 러시아가 먼저 이제 북한한테 손을 내밀어온 것으로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정반대라니까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정말 멘붕이 왔습니다. 국민의 생명 안전을 뭐 지켜야 될 그 나라 국가 지도자의 제일 가는 덕목이 그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 나라 그 총장년들을 다른 나라 전쟁의 대포밥으로 내보내서 진짜 그 생죽음을 당하게 하는 그런 게 지도자로서의 덕목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죠. 저는 김정은이 점점 미쳐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정신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군의 그 드론 오퍼레이터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따르면 이게 거의 무슨 전자오락 같잖아요. 컴퓨터 게임 같잖아요. 라고 하는데 북한군 병사들은 레벨이 낮은 게임 같다 그래요. 레벨이 아주 낮은 게임이다. 전혀 모르니까. 예, 얼굴 난이도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네. 그냥 아무 대책이 없으니까. 안타깝다. 그러니까 영상을 면밀히 보면은 이게 거의 뭐 1인 1드론식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자폭하는 형태로 터지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 군이 이걸 얼마나 운용을 잘하냐면 이게 각각 병사를 추적하는 드론이 있는데 또 보니까 멀리서 전체를 지켜보는 드론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랑 같은데 이런데 다리 밑에 숨은 병사가 있으면 가가지고 하나를 떨어뜨리고 반대편으로 나오는 기색이 있으니까 나머지가 하나 가가지고 거의 뭐 사람 하나를 그냥 아주 타겟을 해가지고 결국은 죽이고 마는 그런 상황으로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드론에 뭐가 매달려 있는데 산타. 산타 인형이 하나 매달려 있네요. 루돌프요. 이거 펭귄이네.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장난스러운 이 시야가 소품 가릴 수 무기를 단지를 모르겠는데요. 이건 아주 굉장히 오래된 이제 밀리터리 조크 같은 거 할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보통 그 적에게 보내는 포탄 있지 않습니까? 폭격기 포탄에다 한마디 쓰거든요. 이거 뭐 너희한테 보내는 새해 선물이 아니면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그다음에 후세인에게 또는 또 욕을 쓰기도 합니다. 뭐 어쩌고 맞아. 그런 전통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핵폭탄에도 옛날에 뭐 쓰는 거 그렇죠. 그랬잖아요. 이름을 붙이는 것 자체가 그랬잖아요. 뭐 리들보이니 팻맨이니 뭐 이런 맞네요, 식으로. 맞네요. 그러니까 드론에 탄이나 이런 거에 옆에다가 뭔가 이렇게 뭐 크리스마스 장식 같은 거 이런 걸 달았다. 산타 매달았다. 야, 우리 여유롭게 크리스마스 즐기면서 너희 공격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도 뭐 우리 전쟁 중에 충분히 크리스마스 즐기면서 그러면서 적을 우리는 사냥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가 되는 거죠. 어찌됐건 우리가 한번 이 그 러시아에 파병된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북한군 이야기를 다룬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들이 예상할 때 아마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정도의 병사들이 아니겠느냐 하는 예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확인된 정보가 좀 있습니까? 네,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이 이제 공개를 했죠. 북한군 연령대를 정확히 추정할 수 있는 이런 문건을 공개를 했습니다. 2소대 2조 상세 명단이라고 그래서 이름, 생년월일, 그다음에 부모님, 자매 형제 관계, 혈액형 등 정보가 빽빽히 담겨 있습니다. 보고 있으면요, 이 자료 따르면 이제 부대원들 평균 연령이 21살이고요. 아유, 예. 가장 어린 군인이 이제 2006년생, 18살. 2006년생이요? 예, 2006년생, 신병이네. 18살. 신병이네 완전. 이 중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군인이요, 24살이라고 합니다. 예. 저도 뉴스에서 이 명단을 봤는데 이 명단을 보면서 눈에 띄우게 나타났던 점은 이제 북한군 병사들의 부모들이 대부분 사망했거나 혹은 노동자 농민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좀 힘없고 백없는 그런 병사들 그리고 또 가정적으로 환경이 매우 열악한 그런 병사들을 위주로 해서 파병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간부집 자식들은 절대 안 내보내요. 간부들은 다 빼요. 자기 자식. 그러니까 막말로 말하게 되면 정말 그 전선에 나가서도 죽어도 불쌍한 애들만 나오고. 죽어도 네. 무방한 무방이 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내보내거든요. 막말로 말하게 되면 그런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아니 전쟁터에서 이렇게 많은 북한 청년들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생존하거나 아니면 도망친 뭐 그런 병사는 없나요? 우크라이나 군에 생포된 북한군 사진도 공개가 됐습니다. 지난해 12월 26일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공개한 사진인데 함께 보시죠. 자, 이렇게 자세히 얼굴을 좀 확대해서 저는 이 사진 보고 굉장히 좀 뭔가 여러 감정이 들었는데 얼굴을 좀 자세히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면 기념 촬영 찍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이 북한군 병사의 볼이 푹 패여 있고요. 네. 굉장히 울퉁불퉁한 부상당한 그러네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기력이 하나도 없는 너무 예. 말랐어. 노인의 모습과도 같은 북한군 그러니까요. 포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예. 옆에는 젊다고 했는데. 이제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은 이제 우크라이나 백인 우크라이나 병사가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북한군이 처음으로 이제 생포된 사진이 공개가 된 겁니다.
18세부터 24세까지 나갔다고 했잖아요. 이 사진 봤을 때 누가 저게 18에서 24세로 보입니까? 50은 되고. 30대 이상 40대로 보이잖아요. 그런 군인이 저기서 이제 저는 저게 우크라이나 사람이 좀 얄밉더라고요. 예. 그 사진 이렇게 찍으면서 그 피 흘리는데 뭐 치료도 처치도 안 해주고 사진 찍으면서 증거샷 찍는 게 너무나도 그렇고 저 청년을 보면서 저 아무것도 모르고 나가가지고 타국에서 저렇게 조롱당하는 걸 보니까 제가 북한에서 살았던 사람으로서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저렇게 피 흘리는 걸 보니까 좀 한쪽으로 뭐 좀 가슴이 좀 아프더라고요. 저 사진을 봤는데 제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이미 죽었어요. 네? 저 사람이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김준 기자님, 예.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왜? 일단은 우리 정보기관에서 확인을 했어요. 네. 신속하게 생포된 북한군 병사가 맞고 부상당한 채로 이제 생포가 된 건데 국정원이 생포된 부상당한 북한군이 맞다라고 했는데 하루 만에 부상 정도가 악화돼서 사망했다라는 사실도 확인을 했거든요. 안타까운 거죠. 자, 근데 우크라이나 군 측에서는 이게 지금 너무 많이 나와요. 이거 자진해서 이쪽에서 내보내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영상 같은 거 많이 보내는 게? 제3의 국가가 참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지원이 없느냐. 예,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가장 크고요. 사실은 이제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약간 지역적 감정이랄까 지역적 자부심과도 일부 연결된 것이 아니겠나. 자, 유럽인이 지키고 있는 이 땅에 북한의 아시아인들이 들어와서 싸우고 있다. 그럼 도대체 나토 너희들 뭐 하고 있냐. 또 게다가 북한군이니까 이건 또 우리에 대한 메시지로 합니다. 한국군도 와서 우리를 도와라. 어떤 식으로든 뭐 파병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자, 게다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 상황이. 트럼프 당선되고 나면 전쟁 지금 휴전하라고 지금 난리 나잖아요. 네. 더욱더 절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젤렌스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근본적으로 이거는 불공정한 전쟁이다. 초강대국 러시아와 약소국 우크라이나와 싸움이 이게 게임이 되냐. 네. 그러면서 미국과 나토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요구를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나토와 이제 그 미국 측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러면 더 불공정한 게임이 된다. 2대1이 되지 않냐. 미국이 개입을 해버리면 이 상황에서 지금 북한군이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파병이 됐잖아요. 네. 이것도 러시아도 공식적으로 밝힐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게 또 2대1이 되는 거야. 2대1이 확정이 돼버리면은 즉 젤렌스키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거예요. 봐라, 2대1이잖냐. 그럼 미국도 들어와가지고 2대1로 싸워보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로 쉬쉬쉬하고 있는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뭐 형제 있는 집 싸움처럼 쉽게 서로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야, 이게 왜 이렇게 부정하는 거예요 도대체? 공식적으로 국제전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러시아 쪽에서 아니라고 하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부정하는 겁니다. 그건 알잖아요. 있잖아요. 북한이 예컨대 베트남에 파병을 했잖아요. 북베트남을 갖다가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다 알고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부정했습니다. 아니 근데 6.25 때도 다 알잖아요 지금. 6.25 때도 마찬가지. 6.25 때도 소련군 공군이 참전했는데 서로 교전하던 미군 병사들은 저쪽 소련 쪽 파일럿의 이름까지 알았어요. 와. 그런 상태 속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유튜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프로파간다라고 잡아띄면 되는 거고 우리가 사실상 지금 보면은 그 우크라이나 쪽에서 한 건 되게 이제 드론 영상이거든요. 지금 증거가 나오는 게 사살된 북한 병사의 사진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직접 찍은 거. 그것이 이제 확실한 증거고 더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뭐냐면 러시아 병사들이 철딱서니 없이 올려요. 저 병원에서 찍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지금 러시아 병사들이 올리는 거고 아까 따다다다다다 쭈뜨리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넉대 뭐 이런 거. 이런 것들도 러시아 애들이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그 저기서 다 군에서 감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 해서 증거물로 계속 올려대는 거죠. 그런데 놀라긴 아직 이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공개된 영상이 또 하나 있는데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끔찍한 영상입니다. 함께 보시죠. 얼굴 부분에 불이 타고 있죠. 보시다시피 이제 눈 덮인 설산에서 한 병사가 어딘가에 불을 붙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신의 얼굴에 불을 붙이면서 시신의 얼굴을 이제 소각하는 장면입니다.
불을 붙이는 쪽은 러시아 군사이고 불이 붙은 시신은 이 북한군 사망한 북한군 병사로 추정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젤렌스키 이 대통령이 이 영상을 공개하면서 이 러시아가 북한군의 참전 사실 그리고 북한군의 피해 규모 등등을 은폐하고 숨기기 위해서 북한군 사망한 북한군 병사의 얼굴을 소각하고 있다라는 영상을 찍어서 이제 공개를 한 거예요. 잠깐 이거 진짜 젤렌스키 대통령 측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쪽에서 발표한 거예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젤렌스키가 이렇게 했어요. 러시아에 만연한 어떤 인간성에 대한 어떤 경시, 경멸을 보여준다. 이런 푸틴을 위해서 왜 어린 북한 군사가 죽음으로 뛰어드느냐라면서 일정 정도 북한군을 향한 메시지도 이제 젤렌스키가 던진 거죠. 누구보다 북한군 청년들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북한의 MZ 세대입니다. 2019년에 삐라를 보고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북한의 MZ인데요. 이 청년은 당시에 북한의 현역 군인의 신분이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현역 군인이 어젯밤 비무장지대 군사 분계선을 넘어 귀순했습니다. 진짜 얼마 안 됐어. 장마철에? 와, GOP로 들어왔어? 자, 불과 몇 해 전입니다. 2019년 7월에 DMZ를 넘어서 귀순한 북한군 현역 군인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 뉴스의 주인공 류성현 씨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8월에 우리 군의 중부전선 DMZ를 넘어서 대한민국으로 온 유성현입니다. 아직은 20대입니다. 약간 강조하네. 잘생기셨습니다. 여기 원래 좀 북한군 티가 나게 좀 가만 내추럴하게 나오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좀 뭔가 분이랑 좀 잔뜩 발라놔가지고 자연미가 좀 없어졌어요. 잘생겼다.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왜 북한에서 온 분들은 이렇게 철현 씨 같은 분들이 많았죠. 저는 뭐 별론가요? 많이 지금 바뀌고 철현이 있어. 잘생겼어요. MZ라 좀. 그러게요. 아니 지뢰밭이랑 어떻게 보면 다름없는 DMZ를 이렇게 뚫고서 이렇게 오신 거잖아요. 어떻게 오셨는지 좀 너무 궁금하네요. 네, 차츰 나가면서 이야기해 드릴 거고요. 지금 이곳에 전투기를 타고 귀순한 사람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맞아요. 그 사람들 제외하고 걸어서 온 사람들 중에는 제가 제일 빨리 왔을 거다. 몇 시간 정도 걸리죠? 3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어요. 뭐라고? 걸어서. 그래서 DMZ 통해서 오는데 3시간이요? 네, 3시간이 걸리지 않았는데 저는 그 대신 3년을 고민을 했었던 거죠. 한 곳만 뚫는다. 네, 이렇게. 아니. 와, 그래도 3시간 완전 빠르다. 근데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죽어가는 지금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전쟁터에 있는 군인들한테 이렇게 고전적인 방법으로 삐라를 뿌리는 게 먹힐까 싶기도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아니 이들이 유튜브를 해, 인터넷을 사용해요. 뭐 스마트폰을 다 들고 다녀.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결국은 삐라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요. 네. 이게 MZ들한테 먹힐 것이냐, 북한 인민군. 네. 젊은 세대. 저도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던 가장 첫 단추가 삐라를 봤던 그 시점부터였습니다. 먹히는구나. 네, 그렇죠. 그러면 황해도 사람이에요? 네, 저는 북한 강원도에서 왔습니다. 강원도요? 네, 강원도에 살다 보니까 전단지를 많이 봤죠. 많이 받겠네. 강원도 어느 쪽이에요? 어느 쪽인지 말씀. 네, 강원도 철원. 철원이면 철원이 완전 가깝네. 네, 철원이 6.25 전쟁 그 시점에서 절반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럼 우리 강원도 고성처럼 네. 북한에도 철원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렇죠. 여기 보통 언론에서랑 보면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 이게 많이 들어간다고 그렇죠. 하는데 그것이 결정적으로 사람의 생각, 이 가치관을 통째로 바꾸기에는 그건 조금 한계가 있다고 봐요. 드라마는 북한도 북한에서 자체로 만든 것도 그 속의 모습들이 화려해요. 평양의 화려한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나름 남조선 오빠들이 잘생긴 건 분명하지만 그들도 영화에서 나오는 그 북한 배우들은 그래서 나름 뭔가 잘생긴 그 사람들을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영화하고
현실하고는 다를 거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죠. 있죠. 짧은 전단지 한 줄의 글은 드라마 100편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파워풀한 메시지가 담겨 있거든요. 아니 그 성현 씨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세례가 굉장히 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깰 만큼의 그러게요. 삐라를 본 거 아니에요. 네. 도대체 어떤 삐라를 보셨길래 이렇게? 제가 삐라를 처음 뭐 유치원 다닐 때부터 삐라는 봤어요. 그래. 네. 그런데 가장 제게 탁 다가왔던 거는 고등학교 들어서서 세계 역사를 배울 때부터 탁 다가오더라고요. 세계 역사. 네. 세계관이 형성될 때. 그 세계 역사가 북한에서 보는 관점하고 네. 이 민주주의 진영에서 보는 관점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습니다. 김정일은 과연 신인가? 그게 진짜 있어요? 네. 인민을 위해서 쪽잠에 죄기밥만 먹고 사는 김정일. 그런데 배는 왜 이렇게 똥똥할까요? 야, 물음표를 주는 직격하네. 거죠. 아, 그런 문장을 있다고요? 그렇죠. 이건 팩트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김일성은 와이프를 모든 사람들이 알게끔 했는데 김정일의 와이프는 왜 한 번도 공개하지 않을까요? 네. 질문을 던진다고? 네. 그리고 그에 대한 짤막짤막한 답변들이 있어요. 김정일이 뭔가 가족사가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공개를 못한다. 이런 내용들도 좀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6.25 전쟁은 누가 일으켰는가? 네, 그런 내용도 있어요. 핵심적인 것들. 네, 그런데 그런 내용 쭉 보면 미군이 남조선 괴뢰군을 앞질러서 전쟁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과연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가 3일 만에 서울을 내줄까요? 네. 그런 질문 대박이다. 그런데 제가 또 학교 때 그때 고등학교 시점이거든요. 싸움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싸움이 선빵 2번이더라고요. 그렇죠. 학생 때는 해도 그랬네. 해도 너 이겼다고 아니죠. 근데 선빵을 먼저 딱 때렸다는 그 당사자가 3일 만에 서울을 내줬다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상하지. 네. 그래서 전쟁은 북한이 먼저 일으켰구나 하는 걸 그때 받아들였죠. 그러네. 우리가 남쪽에서 만약 전쟁을 먼저 일으켰으면 최소한 그래도 38선 위에 어느 도시라도 하나 점거했다가 뒤로 밀렸을 텐데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전혀. 그리고 그 전단지 내용들을 보면 일방적으로 북한을 뭔가 내리 깎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북한 사람들이 뭐 설날에 떡국을 먹었는지 이런 따뜻한 멘트 같은 것도 있고 이게 김씨도 뭐 우리한테 떡국을 먹었냐 이런 말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적들이 이걸 물어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적들이 이걸 물어본다는 거에 다 이렇게 귀가 솔깃해지는 거죠. 이야. 근데 저희 아버지도 이제 보위부에 계셨으니까 어렸을 때 삐라도 저도 많이 봤는데 저는 삐라를 볼 때 이렇게 보고선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현 씨는 뭐 그거 보고선 이제 자기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전혀 생각 안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 MZ 세대가 어떻게 생각인데? 나도 MZ예요. 나는 MZ? 그걸 딱 보면서 또 거짓말이다. 나도 그래. 개수작치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수작치네 하고서 저는 대신에 다른 거를 봤어요. 저는 반도체 라디오라든지 TV를 통해 가지고 그걸 보면서 문화를 받아들이고 저는 더 대한민국에 대한 동경심이 생겼지. 저는 뉴스라든지 런닝맨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봤는데 더한 걸 보고서 무슨 세상에 러닝맨을 보고 탈북을 했다니. 빼준 영상을 본 거보고서 좀 살았네. 오연이잖아요. 런닝맨을 보면은 제가 거기서 왜 런닝맨이라든지 예능 프로그램들을 좋아했냐면 거기는 드라마가 아니잖아요. 현실을 그냥 비치는 거예요. 그대로. 표정이 다 살아있고. 그렇죠. 표정도 의심하는 잘하고 사람인데 뭐 또. 길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그대로 다 나오는 거예요. 리얼하게. 저거는 거짓말 아니겠지 하면서 되게 재미있게 봤죠. 저도 황해남도 배천군에 농촌동원을 나가서 그때 처음으로 삐라를 접했습니다. 근데 삐라를 봤는데 그 삐라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 러시아가 한국하고 수교를 했대요. 네, 그때 제가 이제 멘붕이 왔었거든요. 왜냐하면 러시아 하게 되면 사회주의 종주국 아닙니까? 이제 사회주의 종주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원수인 남선과 외교관계를 맺었다. 이거는 정말 마음의 기둥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런 내면세계가 있거든요. 아니 바꿔놓고 생각하게 되면 한국의 입장에서 이제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이 북한하고 수교를 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용납 못 하거든요. 배신감 들죠. 배신감이 들죠. 이제 러시아는 믿고 있었는데 얘네들마저 우리를 버리고 한국하고 수교를 했다. 이거는 완전히 충격입니다. 북한 얘기 현실에 관한 질문을 던지는 그런 대북전단지 삐라를 봤지만 혹시 한국의 실상에 대한 얘기도 좀 있어요 그 안에? 정주영 회장이 북한에다가 정주영 회장님이
소를 많이 보냈대요. 많이 보냈어요. 예전에. 네, 보냈대요. 근데 소는 우리 대사님이랑 저 북한 보위부가 다 먹고 그건 어디 간지 없죠, 그건. 그리고 먼 훗날에 그렇죠. 네, 먼 훗날에 제가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때 차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차가. 그렇죠. 네. 트럭. 네, 트럭. 근데 그 차가 눈에 상당히 잘 띄어요. 너무 차가 멋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른들한테 물어보죠. 저 차는 저게 왜 이렇게 멋지냐.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거 정주영이라는 그 회장 할아버지가 여기서 소를 한 마리 훔쳐가지고 도망갔는데 그 값으로 소 면 뭐 상당수 500마리. 많이 주고 트럭 그 준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들었던 게 있다 보니까 전단지에서 우리는 자동차, 승용차도 이렇게 많이 팔아먹는다. 그 삐라의 자동차 경쟁력이 거기 나오거든요. 우리나라 자동차. 이게 믿어지는 거죠. 실제로 실물을 봤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거 삐라를 쭉 읽고 난 다음에 삐라의 종이를 이렇게 질을 보면 종이질이 참 좋아요. 맞아, 못 오지. 그렇지. 네. 그거는 숨길 수가 없죠. 그 북한 거기 연구실들에 때로는 그 김일성, 맞아. 김정일 자료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김일성 수령 나온 초상화보다 이 삐라가 어떤 때는 더 좋아요. 여러 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좋죠. 아 그런 게 보여요? 그렇죠. 이게 삐라가 수거하지 못한 그거는 거는 확실하네. 땅 속에 막 묻혀 있다가 그게 시간이 상당히 흐른 다음에 비도 보이거든요. 맞고 눈도 쌓이고. 비도 맞고 했는데도 종이가 그대로예요. 사진이 보여요? 사진도 그냥 천연색 그대로 나오고. 코팅지.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다른 세계가 보이는 거죠. 근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전단지 종이 질이 나왔잖아요. 이거는 황해도뿐만이 아니고 전단지를 받아본 사람들은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느껴요. 그거는 100%다 느껴요. 그 북한은 만년필을 많이 썼거든요. 제가 어릴 때 만년필 쓰면 푹푹 퍼져요 글이. 네, 푹푹 퍼져서 무슨 글인지 몰라요. 근데 그거는 야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유성현 씨는 아무튼 그 전단지 삐라라는 걸 보면서 궁금한데 했는데 이것만으로 갑자기 탈북까지 한다는 건 어렵잖아요. 뭔가 한 방이 딱 와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탈북이라는 것이 어떤 계기가 생겨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정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누적되다가 더는 못 참겠구나 여기. 네. 그래서 탈북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기차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데서 살았어요. 두메산골에 살았네. 그런데 군대 가서 제가 운전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북한 전역을 돌아다니는 거죠.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북한의 그런 민낯이 보이더라고요. 빈부격차가 엄청 심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 이거는 아닌데 이게 노동당이 그 매체를 통해서 하는 거하고 현실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똑똑해. 그래서 이 체제는 이게 아니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다 보니까 예, 거기서 떠날 수가 이게 있었던 거죠. 자기가 살던 데도 시골이었지만 도시도 가보고 또 더 어려운 데도 가보고 이러다 보니까 빈부격차라는 걸 처음으로 깨달은 거네요. 그냥. 빈부격차, 그러니까 북한이 소위 숨기려고 했던 그 추악한 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신다면 어느 지역에서 어떤 것들을 이제 보신 겁니까? 제가 갔었던 곳이 저기 풍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풍산계. 양양도? 네. 북한에서 풍산군을 김형권 군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양양도. 그래서 거기 가서 산골이랑 보면 이 사람들이 원시 생활을 해요. 원시 생활이요? 네.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 지붕을 씌웠는데 지붕에 판자 지붕을 다 씌웠어요. 나무로요? 네, 나무 지붕을. 판자? 아직도 나무 집이 있어요? 네. 다 몽땅 나무예요. 나무고 위에도 다 나무 지붕을 씌웠어요. 그런데 그 나무 지붕이 썩어서 비가 새는데 못 바꿔요. 왜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가 산에 가서 나무를 못 찍어요. 네. 동네에서 보면 나무를 자기네들이 베거든요. 나무 해야 돼요. 뗄 감도 있어요. 이런 나무가 있어요. 그 산골에 두꺼운 나무들이 있는데 그걸 베서 그냥 밖으로 그냥 그 공출만 시키는 거지. 이걸 자기들이 판자로 켜서 지붕에다 씌우면 노동당에서 와가지고 야 너 이거 나무 어디서 났어? 이렇게 캐물어요. 그래서 그걸 못 하는 거예요. 비가 새는데. 네, 믿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저는 전년지대에 살았기 때문에 내가 사는 동네가 제일 못 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북쪽에 그 풍산 이런 산골에 가보면 더 못 사는 거예요. 근데 평양도 아니고 함흥 시내 어디만 나와도 제가 이제 운전병이다 보니까 잘 사는 집에 갔는데 그 집에 딸이 초등학생이에요. 피아노를 배우거든요. 그래서 피아노가 얼마냐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그때 달러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북한 돈으로 쭉 환산을 해보니까 5에서 7천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피아노를 연주하고 또 그 아빠가 손님들 다 와가지고 있으니까 야 바이올린도 한번 해봐. 그러니까 바이올린을 또 연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저 바이올린은 얼마 하나요? 그러니까
바이올린 2, 3천만 원 한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그 빈부격차의 한계를 그냥 거기서 본 거거든요. 근데 이거 바이올린하고 피아노 하는 그 집이 권력적으로 이렇게 상당히 높은 사람은 아니에요. 아, 그런데도. 네, 이 사람은 그 군부대에 물자를 쭉 다루는 사람인데, 네, 물자만 다루는 사람이거든요. 그 정도가 그러니까 평양의 어떤 특권층 정도에 가면 전반적인 북한 사람들을 사람 취급 자체를 안 하겠구나. 네, 그런 썩은 걸 보면서 이 체제는 반드시 무너져야 된다. 이건 바꿔야 된다. 네, 그런 오기가 막 생겨나게 되는 거죠. 나무 그 비세는데 그거 한 짝을 못 세운다는 게 믿어지가 아마 않아요. 저도 그곳에 가보지 않았다면 믿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근데 탈북하신 분이었고 인민군 현역일 때 탈북을 한 거잖아요. 네. 휴전선 넘어서 3시간 만에 오셨다고 그랬으니까 네. 군인인데 어떻게 탈북을 할 수가 있죠? 저는 한국에 살러 왔던 게 아니에요. 네, 제가 봤잖아요. 이 처참한 상황을 봤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는 반드시 바꿔야 된다. 그런데 이 사회를 도와줄 수 있는, 변혁을 시켜줄 수 있는 외부적인 힘은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자꾸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자꾸 노력한다고 제가 계속 교육을 해서 듣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저기 가면 나의 그 생각을 지지하고 유형적으로나 무형적으로 도와줄 거다. 이렇게 해서 내가 군대에 복무하고 있는데 지금은 가기가 힘들지만 군대 전역하고 갔다 와야 되겠다.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갔다 와야 되겠다. 한국을 네. 갔다가 사실을 알리고. 네. 그런데 갑자기 군복무가 3년이 늘어나는 거예요. 군복무가 3년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뭐 북한은 맨날. 네. 제가 운전병이었는데 운전병들은 3년 더 해. 그러는 거예요. 너무 쉽게? 네.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더 해. 그러면 그냥 네. 군이 줄는 게 아니라 길어졌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탈북 계획을 이젠 당겨야 되겠다. 이젠 빨라진 거죠, 탈북이. 그래서 2달 동안에 내가 무조건 저기 갔다가 돌아간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2달이라는 공백을 만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저를 찾지 않게끔. 그렇죠. 제가 어떻게 공백을 만들까 이렇게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연치 않게 손자병법과 36개라는 책을 보게 됐어요. 그 책을 쭉 보는데 어떻게 정말 조이는 곳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지 이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 그런 방법이 있어요? 네. 36개 줄에. 거기에 그런 게 있거든요. 소리, 장도, 뭐 금선, 탈각 뭐 이런 것도 있고 마지막 36개가 도망가는 거예요. 네. 그게 소설책으로 쫙 되어 있어요. 맞아. 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아이디어, 힌트 같은 걸 얻었죠. 네. 나도 그 책.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병원에 가야겠다. 병원을 왜? 병원에는 감시가 좀 뜸하거든요, 통제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네, 입원을요. 그럼 뭐 어디 막 이런 데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제가 그 나무 하는 데 갔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제가 다쳤었어요. 그런데 그냥 무조건 일 시켜요. 그래서 야 이제 못하겠다 하고 그냥 딱 들어 누웠죠. 안 움직였다고? 네. 뭐 일은 좀 할 수는 있는데 들어 누웠죠. 엄살도 더 부리고. 그리고 병원에 이제 가서 뇌물을 다 주면 그 사람들이 의사들이다 보니까 돈을 주면 의사들이 북한은 못 살아요. 제일 못 사는 게 의사예요. 의사, 과학자 이런 사람들 못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 뇌물로 잘 살지. 네, 공부한 사람들 중에서 못 사는 게 의사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돈을 이렇게 주면 그 군의관들도 얘 하나 없어지면 돈도 받고 이게 밥 먹는 애가 하나 없어지는 거예요. 그 쌀도 남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거 양득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눈을 감아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 그런 상황을 이용을 했다. 돈을 좀 만들어서 나 한 2달은 쉬었다 와도 되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놨네. 돈을 어디서 난 거예요? 운전병을 하다 보면 그 기름을 자기가 다 관리를 해요. 평양 갔다 온다거나 뭐 어디 장진 갔다 와야 되는데 그 기름을 편도에 계산해서 기름을 넣어요. 그러면 북한 운전병들은 내리뛰기의 달인이에요. 북한은 영이 많아요. 터널이 없고 영이 엄청 많아요. 령. 령. 그 령을 내려갈 때는 때로는 엔진도 끄고 내려가요. 엔진 끄고. 클러치 쓰는 클러치 운전. 그죠. 클러치 밟으면 그냥 위험해. 내려가니까 엔진 없이 내려. 사고가 많이 나요. 위험해. 근데 그래가지고. 그래서 기름 같은 것도 좀 아껴뒀다가 네, 그걸 또 팔아서 돈을 장만하고. 그럼 그 이후에는 한국에는 어떻게 오게 되신 거예요? 대한민국에 어떻게 갈까,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루트가 뭘까 이렇게 고민하다 보니까 첫 번째는 바다를 생각을 했어요. 바다? 네. 철은식. 네, 철은식 바다. 근데 바다를 통해서 가려면 맨몸으로 가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무섭잖아요.
그래서 잠수복을 내가 돈으로 사가지고 그래도 잠수복을 입고 가면 그래도 조금 안전하게 가야겠다 하고 잠수복을 파는 데를 찾아보는데 이게 통제품이더라고요. 잠수복이요? 네. 통제품 이렇게 이제 국가에서 관리하는 물품이라는 거예요? 네, 그게 시중에 판매가 안 돼요. 산소통 다 달린 게. 그래서 이쪽으로는 못 가겠구나. 그래서 가장 빠른 게 DMZ밖에 없구나. 네. 그래서 마지막 출로를 DMZ로 정하게. 저런 건 생각 안 해봤어요? 연변이나 이쪽 두만강. 그게 제가 두 달이 시간이 있는데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갔다 올 생각이에요, 진짜? 네. 풍산깨요. 그때만 해도 이제 사실은 순진했던 거지. 그렇죠. 뭐 내려왔다 올라갈 지금은 수 있다. 가라고 하면 이제 뭐 삶의 그 가치를 알아버렸으니까 굳이 주저주저하죠. 네, 그런데 그 23살이 할 법한 생각이죠. 대박인데요? 자, 이제 류승현 씨가 선택한 탈북 루트 만만치 않았습니다. 예. 한편의 영화 같아요. 우리 철은 씨가 오는 과정도 한편의 영화라면 우리 류승현 씨의 탈북 루트도 영화 같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DMZ, 지뢰가 어디 있을지 모르는 그 구간을 어떻게 빠져나왔을까, 어떻게 우리나라까지 안전하게 도착했을까, 그 과정을 저희 이만갑에서 특수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때의 그 탈북하는 장면을 생생하게 저희가 제작을 해봤습니다. 군 생활을 하며 모은 돈을 들고 진짜 같다. 마침내 병원을 탈출한 성현 씨. 야, 저거 찍었다. 함경북도 덕성부터 DMZ까지 차량으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성현 씨는 바로 탈북을 시도하지 않았는데요. 민통선 내 마을에 머물며 무언가를 애타게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비가 쏟아지기만을 애타게 기다렸던 겁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엿새 만에 내리기 시작한 비. 성현 씨는 그날 밤 목숨을 건 탈북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가 미리 점치고 둔 탈북 루트는 중부전선의 A 강줄기.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잃자 산에 올라가 남한의 위치를 확인한 후 한밤중에 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우와. 하지만 그는 곧 아찔한 위기에 부딪히고 맙니다. A강의 상류에 바로 댐이 있었던 것. 댐이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성현 씨. 20m나 되는 댐에서 뛰어내립니다. 성현 씨는 몸을 휘감는 물에 잠시 의식을 잃었지만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강물에 몸을 맡깁니다. 그렇게 사투 끝에 강을 건너 마침내 대한민국 영토에 다다른 성현 씨. 그때 그를 포착한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우리 국군이었습니다. 성현 씨는 곧장 국군을 향해 귀순 의사를 밝혔고요. 국군의 유도에 따라 철책까지 이동한 후 사선을 넘어 극적으로 대한민국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아니 근데 지뢰도 하나도 안 밟고. 자, 그런데 영상을 보면서 한 가지 궁금증은 듭니다. 이 북한이라는 곳은 사실은 지역 간의 이동이 그다지 용이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제 함경북도에서 이제 DMZ까지 갈 수 있었느냐? 택시를 타고 이동했다. 뭐 이렇게만 돼 있는데 어떻게 가능했을까? 북한이란 지역에서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운전병이니까 어지간한 루트들은 다 알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오기 전에 휴대폰을 제가 군대에서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택시 운전수를 미리 알아뒀던 사람이 있어요. 네. 다른 병사들은 휴대전화 있기 어렵죠? 네. 그래서 휴대전화로 그 택시 기사를 언제든지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버스 정류장까지 이동을 해요. 일단. 네. 그러면 도와 도를 넘어 다니는 그 장거리 버스가 있거든요. 버스를 타고 쭉 가다 보면 초소가 또 있거든요. 도 경계선에. 네. 그때 운전 기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운전송지, 제가 이제 어떤 일이 있어서 저기 가는데
초소 한 500m 정도 전에 좀 차를 좀 세워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담배를 한 갑 드려요. 그러면 그분이 세워요. 네, 그러면 저는 500m 전에 내려가지고 초소를 에돌아서 걸어서 앞에 500m 정도 가 있는 거죠. 그러면 초소에서 한 그 버스에 탄 사람들 신분증 검열을 쫙 다 하는데 이게 시간이 꽤 걸려요. 네. 안 일러 그 사람들도. 네. 그래서 제가 좀 기다리고 오느라면 버스가 옵니다. 그러면 손을 딱 드는 거죠. 1000m를 간 게 더 빠르다는 거예요, 건물보다? 이게 때로는 1시간도 걸려요. 진짜로? 네. 문제가 있는 사람은 내려가지고 뭐 검열하고 빠르면 이게 뭐 20분, 30분 정도 걸리고요. 그 정도면 충분히 1km 가니까. 네, 그렇죠. 초소를 몇 개나 지나갔어요, 그렇게? 그렇게 초소를 2개 정도 지나갔고요. 루트를 잘 잡았네. 와. 그렇게 해서 DMZ 근처까지 올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비가 그렇게 내리는데 지금 8월이라고 했잖아요. 장마 기간. 이거 엄청난 비가 내리잖아요. 한번 내리면 위험하잖아요. 실제 위험했고. 네. 왜? 비 오는 날. DMZ를 정한 시즌은 제가 한 겨울쯤에 찾았어요. DMZ 요 위치로 간다 하고 딱 찾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시점으로 가냐가 진짜 중요했어요. 어느 날짜에. 네, 어느 날짜. 그런데 제가 군대에서 보초랑 이렇게 서다 보면 비 오는 날은 경계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네. 그리고 심지어 얘네는 군복이 하나여가지고 대체로 이거 젖으면 다 몸으로 말려야 돼요. 아우 찝찝해. 네. 그러니까 어디 비 안 맞으려고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여군 덮을 때 그랬잖아. 여군들 나왔을 때 옷 한 벌밖에 없다. 맞아요. 네. 그래서 비가 제일 많이 오는 시즌은 장마철 7, 8월이다. 이렇게 해서 7, 8월을 기다리고 있다가 이 휴대폰으로 이 일기예보를 계속 보고 있는 거죠. 보고 있다가 비가 제일 많이 왔을 때 그리고 비가 오는 그 시점을 통해서 그 날을 딱 잡아가지고 이제 DMZ 근처까지 딱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면은 사실은 이제 지뢰 피하시려는 목적이었잖아요. 네. 우리 뭐 2015년 그 8월 4일에 북한 목함 지뢰 도발 기억하시겠지만 한 분은 양쪽 다리를 다 잃고 무릎을 한 분은 이제 한쪽 다리 잃고 그랬는데 이게 파괴력이 상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이제 그 TNT 200g 정도가 있단 말이죠. 이게 파괴력이 무릎 아래는 완전 날아가는 그런 게 되는데 분명히 그걸 잘 알았을 거란 말이죠. 네. 네. 근데 안 두려웠어요, 그 부분이? 제가 장마철을 택한 것도 또 그 이유가 그거예요. 지뢰요? 네. 왜요? 지뢰가 장마철하고 오히려 떠내려오면 더 위험하고 무섭지 않을까? 장마철에 그 물길 강에다가는 지뢰를 못 묻는 거예요. 떠내려온 거 밟으면 어떡해요? 그게 제가 강을 내려오면서 발을 한 번도 땅에 붙이지 않았어요. 그 지뢰 구역에서는. 강물이 이제 많이 있다 보면 조류를 따라서 조류를 따라 내려가면 거기다가는 지뢰를 못 묻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뢰를 안 밟고 가는 게 물길이다 이렇게 제가. 그냥 또 내려오는 거네.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신 영화 탈주에 이재훈 씨가 DMZ를 지키는 군인이었는데 지뢰가 어디에 매설돼 있는지 정확히 알기 때문에 비가 안 오는 날에 자기가 알고 있는 지뢰 정보를 피해서 DMZ를 뛰어서 왔거든요. 근데 성현 씨 같은 경우는 DMZ를 지키는 군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디에 지뢰가 매설돼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정반대로 어차피 DMZ에도 강물이 있으니까 강물이 최대한 뿔기를 기다렸다가 지뢰 매설돼 있는 구간에선 그냥 강물을 통해서 오겠다. 나는 전혀 정반대 생각을 한 건데 이게 사실은 일종의 되게 모험이고 도전이거든요. 말도 안 돼. 이게 왜냐면 천운도 좀 따랐던 거예요. 제가 저 고향이 시골인데 네. 그게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이 강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갑자기 큰 바위가 나거나 여기 다쳐요. 부러져요. 물길 쓸 때 강으로 내려오다가 바위 맞아, 덜도 굴러다니고. 무릎 뽀개져요, 진짜. 그러니까 조류가 흐르면 빨리 이동은 되지만 물속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요, 맞아. 그래서 제가 직접 조사를 해봤는데 성현 씨가 넘어온 날이 2019년 7월 31일 오후예요. 네. 그때 일기예보를 제가 좀 뒤져봤는데 강원도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돼 있었어요. 7월 30일이에요. 네, 그냥 비가 온 게 아니라 억수로 비가 쏟아졌고 탈북하신 그 다음 날까지도 많은 양의 비가 내린 걸로 확인이 되는데 사실 성현 씨는 그 비가 많이 쏟아지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DMZ 민가에서 6일 동안 비가 쏟아지기를 기다렸다고 해요. DMZ 민가까지 왔는데 막상 가보니까 비가 안 와? 기대했던 것만큼 안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6일이 걸린 거죠. 그래서 하루 나가보고 강에 가서 이만큼 불었구나. 좀 더 기다리자. 좀 더 불었구나. 내일은
이만큼 불어서 헤엄칠 수 있겠구나를 판단하고 기다리는데 6일이 걸린 거죠. 아니 이 사람 뭐야? 무서워. 진짜 근데 아까 이제 영상을 보게 되면 그 완벽한 계획에 전혀 엉뚱한 변수가 등장해요. 네. 전혀 계산에 없었던 댐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댐이라니 어디? 이거 뭡니까? 그 지도상에 제가 지도를 대체로 외웠었는데 그 지역에 가는 지도를 그런데 댐이 없었어요. 못 봤어요. 그래서 쭉 이제 가다가 밤에 이제 DMZ 근처로 다가가는데 길을 잃었던 거죠. 어떻게 할까 하는데 막 번개가 치니까 산이 높은 뾰족한 산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죠. 그래서 그냥 직진해가지고 산으로 기어 올라갔죠. 올라가서 쭉 둘러보니까 그 DMZ에서 쫙 그 전기 불빛이 키워놓은 거. 그게 진짜 이게 등대같이 막 탄성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길을 잃고 막 헤매다가. 아 남측에 그게 켜 있습니다. 아 저기가 남쪽이로구나 하고 그 다음에 직진해가지고 가는데 앞에 이제 댐이 딱 나타나게 된 거예요. 네. 당초에 그날 넘으려고 했는데 그날 넘지 못하고 거기서 하루를 제가 머무르게 되는 거죠. 댐 앞에서 네. 먹을 건 있었어요? 굶었죠 그때부터. 야. 물 먹고. 거기서 계속 고민하다가 하루 고민하시고 네. 무작정 떼내신 거예요? 그게 원래 왜 고민을 했냐면 그 댐 아래 뭐 쇠말뚝 같은 걸 박아놨다면 만약에 저게 박아놨다면 내가 떨어지다가 쇠말뚝에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아, 그럼 진짜. 그래서 그 해결책을 찾느라고 고민을 하는데 못 찾겠더라고 그걸. 무조건 저긴 뛰어내려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무조건 댐을 넘는 거는 그 방법밖에 없다. 네. 운명이구나 운명. 그래서 그 500m 댐 500m 그 상류에서 물에 들어서고 헤엄쳐서 댐 앞에 가서 물 수량이 엄청 많다 보니까 저를 그 물 속에다 한 번 꼬라 박더라고요. 땅 들어가니까. 네. 그래서 그때 한 5초 정도 확 휘둘러요 그 안에서. 이게 물에서 돌죠. 네. 이렇게 쑥 돌리고 저를 이렇게 뿌려 던지더라고요 이렇게. 아, 쓸려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정신을 딱 차렸죠. 차려가지고 그 다음엔 유속이 워낙 빠르니까 쭉 내려오다가 우리 군에서 저를 발견한 거죠. 그 다음에 육지로 이렇게 올랐죠. 그때부터 방송을 불기 시작합니다. 귀순할 의사가 있는가? 다 봤구나. 남쪽으로 내려오라. 다 봤네. 네, 남쪽 그 안내에 따라서 철책 앞으로 그다음에 이렇게 갔던 거. 걸어와라. 네. 용하다. 그때 힘이 좀 많이 빠졌어요, 제가. 물에서 시달려. 진이 빠지는 거지. 네. 힘이 빠졌는데 우리 군에서 저를 탁 잡아갔으면 좋겠는데 안 그러더라고요. 거기까지 안 나오는 거. 네. 그래서 진짜 힘겹게 앞에까지 갔어요. 진짜 걸어가. 네. 철책까지. 네, 철책까지. 근데 이제 나중에 돌아보면 우리 군의 그 귀순 절차가 제 발로 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안 나갔던 것 같아요. 아니 어쨌든 7년간 복무하던 이 북한군이 한국군을 처음 보는 순간이잖아요. 네. 7년 동안.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제 생각했던 한국군의 모습이었는지 어땠어요? 처음 딱 봤을 때? 와, 정말 제 기억이 제가 본 적 없는 그런 집단이 그냥 쭉 나오는 거예요. 집단이 나왔어? 그렇지. 한 10여 명이 그냥 총구를 이제 딱 하고 이제 긴장해가지고 저를 쫙 둘러싸는데 뭔가 그래도 제가 좀 똘끼를 가져온 놈인데 그래서 옷깃도 좀 이렇게 하고 주머니에서 선글라스를 딱 꺼내서 썼죠. 선글라스요? 선글라스를 딱 꺼내서 썼죠. 선글라스. 밤에? 그 밤에? 선글라스가 여기 MZ세대. 운전병이잖아. 나 MZ세대 맞아. 허세. 왜 선글라스를 썼냐면 제가 앞서서 다시 돌아갈 거라고 했잖아요. 저는 한국에 가면 무조건 사진 찍어가지고 언론에 노출하는 줄 알았어요. 아. 뿌리는 줄 알았어요. 그럴 수 있지. 그럴까봐. 그래서 얼굴 가린다고. 얼굴 가린다고 선글라스. 그래서 얼굴 가리려고 그 밤중에 선글라스를 쓴 거예요. 뭐야? 아니 나는 남한군들 반응이 재밌을 것 아니 같아. 내가 막 대한민국 군이었으면 이게 뭐야? 아니 그러니까 반응. 뭔가 이제 그러면 북한군 같으면 갓나 뭐 하나 날아오겠는데 그렇지, 벌써. 딱 그냥 자세 딱 하고 저를 그냥 선글라스 뺏기지 않고 저를 제가 가지고 있었던 장비 다 내려놓고 그냥 묶더라고요. 묶었다고요? 네. 일단 묶어야 돼. 네, 일단 먹어야 돼. 이게 적대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 안전할 때까지로 확보. 아니 근데 그 선글라스 꼈을 때 우리 군인들은 웃음을 어떻게 참았대? 저게 제가 나중에 그분들을 만났는데
엄청 긴장했대요. 뒤에서 그 총구가 한 300개가 있었대요. 아 근데 여기서 뭔가를 끄내니. 총 맞을 뻔했는데 가슴에다 손 넣어서 못 그랬어요. 그럼 불이 이렇게 막 와 있는 거야? 그렇지. 비상이지 그때는 그 지금 소비상이지. 근데 거기서 손이 여기 들어가니까. 손에 여기 들어가. 난 못 꺼냈는데. 나는 김일성이 배지, 김정일이 배지를 달았어요. 근데 제 친구가 야, 그거 떼라고. 군인들 나오니까 떼라 하는데 여기다 댔다가 쏠 것 같은 거예요. 총이 가지고. 그렇죠. 못 떼고 야 이거 안 돼. 쏠 수 있어. 손 올리면 안 된다고. 손. 그래 아니 이거 안 되지. 안 돼. 쏠 수 있어. 하니까 자폭하러 왔는지 어떻게 알아? 힘들게 완 거라고. 다 와서 죽을 수 있잖아. 저는 이 정장 이거 뭐 다 입고 왔어요. 왜냐면 그래도 흔하잖아 보이브에서 있던 이거 대한민국 때 팬티 바람에 들어서 이 첫 사진 찍는다는 거예요. 모냥 빠지는 것 같아요. 왜 저래? 다 입고 왔어요 저. 북한 남자들이 허세가 좀 있어. 있어요. 허세가 있어요. 저를 이제 탁 묶을 때 나는 내 집에 내 발로 찾아오는데 묵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절차니까 따라줘야 됩니다. 또 그래서 아무 소리 못하고 이렇게 묶여서. 수갑도 차요? 그래서 그 말 한 게 어디야? 네, 플라스틱 같은 거 이렇게 쫙 조이는 거 있어요. 하려고 줄로 묶고. 그런데 어디로 가요? 그리고 눈을 거기다 선글라스 싼 데다가 거기다 저거 감싸. 선글라스를 안 벗기고 위에다가. 안 껴도 될 걸 그랬네. 껴가지고 불편하게. 아니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우리 군도 벗겨. 애매한 거야. 대단하네. 나도 기술할 때 이제 그 바다로 왔으니까 처음으로 맞닥뜨린 게 이제 군인들인데 그 군인들도 저를 오는 거 열감지 장비 가지고 다 봤더라고요. 그래서 마중 나왔는데 저는 호박하고 이렇게 가판에다 머리 갖다 놓고서 군화발로 밟고 이렇게 했거든요. 치워줬으면 좋겠는데 치워달라 소리 못했어요. 당길까봐. 위압감. 네, 이게 당길까봐 가뜩이나 그럼 어떤 장난 아닌데. 실탄 들어있는 총 이렇게 대기만 해도 사람이 얼마나 긴장을 하는데. 못 잡지. 근데 제 친구는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 총구 좀 치워주면 안 돼요? 왜냐면 배가 출렁출렁 되니까 닿다 떨어졌다, 닿다 떨어졌다, 닿다 떨어졌다, 닿다 떨어졌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해군이야? 이게 차니까 UDT하고 특전사하고 해군 뭐 이렇게 나왔는데 차니까 총알이 나오는 줄 알고 총알 좀 우리 UDT 떼주세요. 이건 너무했잖아요. 재밌어. 나왔다 말았다. 이거 기분이라는 게 왜 군대 있을 때 빈 총만 겪는 사람이 나쁜데. 겪은 거네. 아니 성현 씨는 2달 있다가 원래 돌아간다고 하셨잖아요. 10일 뒤에 가야 되잖아요. 왜 안 가고 여기 나왔죠? 그래서 저기 가서 왜 왔냐 이걸 첫 번째로 물어봐요. 왜 오셨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그때 나는 여기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랬죠. 선글라스도 끼고. 네, 아내들이 다 풀어주고 난 여기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니까 전 주먹 하나 날아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때리더라고요. 북한이랑 그리고 다른데 상급 단위로 제가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상급 단위로 이제 갔는데 거기서도 또 물어보는데 아마 4단 지휘부쯤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나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말을 안 하겠다는 거 도대체? 아니 알게 뭐예요? 그 중에 간첩이 몇 명 있을지. 자 역시 북한 사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중에 제가 제가 계획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간첩이 있어가지고 비밀이 다 아직까지 해나갈 줄 알게. 그때가 이제 북한 물이 들어 있으니까. 완전히 북한. 이 중에도 북한과 애통자가 있을지 모른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아니 북한 영화에서 대한민국 국군 중에 그런 간첩들이 있다고 영화를 자꾸 만들어서 그래요. 이렇게 이제 세뇌를 시켜놨어요. 대박이다. 이거 처음 들어본. 그 다음에 서울에 그 밤중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조사를 쭉 봤는데 그때 말하라고 해서 제가 여기가 안기부 높은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여기 한국에 사실 살러 온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그 말이 딱 떨어지니까 알겠다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이러는 거예요. 제 말을 들어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여기서 살던지 아니면 가던지 둘 중에 하나다. 두 길 중에 하나다. 좋은 말 해줬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여기 살아야 된다는 변수는 없었어요. 저는 여기서 무조건 좀 다시 북한에 올려보낼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러더라고요. 북한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평화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당신으로 인해서 어떤 평화가 위협받는다면 그거는 돌이킬 수 없는 거다. 네. 그래서 거기서 설득을 당하고 살지 말지 사인을 해라. 그때 사인을 했죠. 여기 한국에서 살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5년 동안 쌀밥에 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각을 했었네.